자, 이제 손익계산서까지 끝났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이 전체적인 계정들이 어떻게 물려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재무제표가 하는 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으로 조달한 금액이 어떤 자산에 사용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항목들의 전체 합계는 부채와 자본의 전체 합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면 부채 더하기 자본 한 값을 자산에서 빼가지고 그게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죠. 자산 안에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1년 내에 현금화되는 걸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진짜 현금, 그러니까 예금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준 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1년치를 미리 줘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미리 내놓은 보험료가 채권으로 잡혀 있다가 한 달치씩 감소하겠죠. 그런 걸 자산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미수치 이자는 받을 이자가 있는데 아직 안 받은 거. 그러니까 매달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받아버리면 미수치 이자라는 자산이 발생할 일이 없죠. 근데 이자는 우리가 앞에서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실제로 받는 걸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실제로 내가 이자를 돈으로 받을 때까지 받을 권리가 계속 쌓이겠죠. 이제 그런 걸 잡아주는 게 이제 이런 그 자산 항목들입니다. 고정자산은 이제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 정도죠. 우리 부동산 투자에서 검토하는 거는. 그리고 부채는 역시 유동부채, 고정부채 이렇게 나눕니다. 유동부채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봤던 유동자산하고 개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유세 같은 게 해가 바뀌면 1월부터 계속 보유세가 실제로는 이제 쌓이는데, 내는 거는 이제 어느 달에 뭐 7월, 9월, 12월 뭐 이럴 때 내잖아요. 그래서 낼 때까지 쌓인 세금 내야 되는 의무 뭐 이런 거를 이제 부채로 잡는 거예요. AM 비용이나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보면 이제 대충 눈치챘겠지만 매달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자산 부채가 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현금까지 주고 이제 다 처리를 해버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은 매달 하는데, 현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뭐 3개월,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매달이 아닌 경우에 이제 그럴 때 자산이나 부채가 발생하죠. 고정부채는 이제 장기간의 부채 말합니다. 차입금이나 보증금 같은 거죠. 기간이 1년이 넘잖아요. 그다음에 자본금은 1종, 2종, 이게 부채에서 선후순위처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눴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자본의 핵심이 되고, 요거는 이제 처음 출발하는 자본금이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나다 보면 이익금이 쌓일 거잖아요. 그걸 잉여금이라고 해요. 요거가 이제 계속 쌓이면 나의 자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목이 자본을 구성합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뭐 NOI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거와 달리 이 대차대조표는 그 이익들의 금액을 오른쪽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이때 이 행에서 그 연산을 다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여기다 내역 해가지고 이렇게 항목마다 만들어 놨는데, 이 각각의 항목마다 그 달에 시작할 때 금액이 얼마고 그 달 동안 얼마가 증가했으며 얼마가 감소해서 결국 기말에 얼마가 된다. 이때 기초 기말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달력에 있는 날짜. 요렇게 네 줄로 나누어서 적어줘야 안 헷갈리고 또 다른 시트에서 참조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보조표가 계정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양만 많습니다.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근데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유동자산은 현금이에요. 그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이라고 그랬는데, 현금이니까 뭐 더 현금화할 것도 없는 그 몇 년짜리 정기예금 이런 거 빼고 그냥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요구불 예금도 다 그냥 현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게 첫 번째 항목인데, 얘는 여기서 완성되지 않아요. 그 현금의 잔액, 이 대차대조표에 적히는 금액은 기말의 잔액을 적는데, 현금은 뒤에 있는 현금 흐름표까지 만들어야만 나옵니다. 요건 뛰어넘고 성급 보험료부터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때 취득하는 그 달에 이제 보험 가입하겠죠. 그러면서 첫 달에 이제 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 1년치 내는 걸 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1년치 보험료가 나에게 자산으로 잡히는 거죠. 왜냐면 뒤에 이제 12개월 동안 한 번 내고 나면 안 내도 되니까 자산이죠. 근데 그 자산이 우리가 7월 31일 날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달이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기본으로 보험금을 내면 기초의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0원이겠죠. 다시 시작할 때는 아직 이제 보험료 안 냈으니까. 그래서 기초 금액은 항상 정기 말 금액을 참조하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항상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증가 항목인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감소 항목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성급으로 보험료 내놓으면 그게 매달 얼마나 감소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하는 그 금액이에요. 매달 발생주의의 개념에서 측정한 보험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해놨죠. 감소 항목은 는 해가지고 요 IS 가서 F20 요 보험료 요게 이제 실제로 현금이 얼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과 관계없이 매달 이만큼 발생한다 하는 발생주의로 적은 거잖아요. 요만큼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험료는 얼마를 지급하냐면 매달 내야 되는 이 금액에다가 보험 계약 기간만큼 지급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1년으로 가정해 놨는데 그래서 는 해서 밑에 이 한 달치 보험료 곱하기 AR에 가보면은 우리가 비용 가정해 놓은데요. 보험료를 선지급 주기를 12개월 우리가 정했죠. 1년치.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요거 곱한 만큼이 증가하는 거죠. 첫 달에. 요러면은 이제 숫자가 좀 보입니다. 이게 지금 소수점 이하가 많이 잘려가지고 딱 12배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는 12배죠. 우리가 이 달 초에 달이 시작할 때는 선급 보험료라고 내놓은 게 없었지만 달 중에 이만큼 1,800만 원을 이제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한 달치를 쓰는 거예요. 미리 내놓은 거.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기말에 는 해서 기초에다가 증가한 거 빼기 감소한 거 하면은 기말 금액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쭉 끌면은 그냥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1년치 내는 보험금이 매달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보험금 지급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를 앞에서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12개월이면 12번에 한 번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잡아놓은 게 TI에 우리가 보험료 지급일 여기 내는 날 1 아닌 날은 뭐 0 이렇게 돼 있는 요 행을 참조해야죠. 다만 여기서 그 개월수 저거는 이제 따라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달러를 붙여주고 이렇게 엔터 하면은 기초금액은 정기 말을 항상 참조하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는 계정마다 그 특성에 맞게 어떻게든 하는데 기말은 기초 더하기 증가 빼기 감소 하면 된다. 그래 놓고 이거를 끌어볼게요. 처음에 부동산 살 때 1,800만 원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12분의 1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말 잔액이 좀 줄죠. 그 다음 달은 2,600만 원으로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잔액이 줄다가 지금 위에 요 12개월 차죠. 지나면은 12달치 내는 걸 다 써요. 기말에 빵. 그럼 그 다음 달은 다시 또 1,800만 원 내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다가 부동산을 이제 처분하고 나면 재무제표의 값들은 다 0이 되겠죠. 앞에 손익계산서를 그렇게 처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간 다음에 환급 보험료라는 대차대조표 우리가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표는 요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대차대조표 표에서는 선급 보험료 계정에서 방금 만든 내역표 중에서 기말 거 이달 말 그 금액을 참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정 하나씩 만들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거를 뭐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또 이제 해볼게요. 자, 미수치 이자. 요거는 성질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수치 이자는 역시 기초는 전기 기말 금액 적어주면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셀에 물려있는 거의 특성상 여기다가 보유기간을 곱해서 그 기간 동안만 표시되도록 여기서는 해주겠습니다. 실제로 보유기간 곱하는 행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으로 카피를 해도 행위 변하지 않게 일단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전기 기말 금액 참조하는 거에는 달러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 쪽에는 이제 행으로만 달러를 붙이고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이 손익계산서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실제로 미수치 이자는 우리한테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증가합니다. 이거 아직 계산 우리가 못했었죠. 어쨌든 셀은 참조해 두는 거예요. 요만큼 이제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계속 쌓지를 않고 언젠가는 한 번씩 이제 받죠. 그 이자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던 간에 그 달에 받는 금액은 기초 금액에다가 이달에 증가한 것만큼 받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받냐면 곱하기 TI에 가서 F44 우리가 이자를 이때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하고 미리 정해놨잖아요. 그 달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그 TI에서 1로 표기된 그 달마다 위에 있는 걸 다 털고 가겠죠. 그러면은 기말 금액은 기말은 항상 뭐 위에 거 그대로 카피하면 돼요. 기초 더하기 증가 빼기 기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료보다 좀 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얘도 한번 끌어볼게요.
성질이 다른 거 한 두어 개만 해보면 감이 옵니다. 얘는 참 금액이 0으로 돼 있으니까 끌어도 뭐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미수치이자는 요까지 설명하고 일단 넘어가고, 그거를 뒤에서 다른 항목에서 이제 카피해서 쓰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치이자 했으면 얘를 위해서 또 참조해놔야죠. 는 해서 미수치이자의 기말 금액을 참조합니다. 이제 현금은 아직 안 했으니까 유동자산이 작업이 다 됐고요. 그거를 이제 합계를 구해주면 유동자산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해볼게요. 토지하고 건물은 더 간단합니다. 토지는 이제 최초의 계약 시점부터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F가 아니고 이제 이 시점부터 출발할게요. 최초에 우리가 토지 계약금 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토지의 증가 금액이 얼마냐면 은 해서 AR로 가야죠. 그리고 취득 원가 거기다가 곱하기 토지의 비중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바로 참조해 버리면 부대 비용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계산한 취득 원가에다가 토지 비중을 곱해주면 그게 토지의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토지는 이때 한번 증가하고 그 뒤로 변화가 없죠. 토지는 그 뒤로 이제 감소도 사실 없습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다만 매각하는 시점에 이제 팔리겠죠. 그래서 최초에 취득할 때 당연히 기초는 0이고 요만큼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없이 기말도 이제 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요거를 카피해 볼까요? 카피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따라오니까 기말 금액은 이제 똑같이 이제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거는 이 참조가 잘못됐죠. 저걸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증가가 없어요. 감소는 언제냐면 감소하는 로직은 똑같죠. 파는 시점에 이제 한 번에 다 감소시켜 주세요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시점은 바꿔야죠. TI 가서 아까는 이제 위에 거는 보유 기간 이렇게 돼 있지만 토지의 감소는 매각 일에 한 번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참조해 줘야죠. 그리고 기말은 또 뭐 계산하는 법 똑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건물까지 한번 해볼게요. 건물도 똑같죠? 일시에 매입하는 거니까 증가는 취득원가 곱하기 이제 건물분, 우리는 5대5로 했으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증가는 이때 한 번, 기말 금액도 똑같고, 그 다음에 형식이 비슷하니까 카피해놓고 쓰면 좀 더 편합니다. 금액은 뭐 동일하고 증가할 일 없고, 근데 감소할 일은 있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이게 펀드가 보유하면은 감가상각 되지 않지만 리츠나 이제 일반 법인이 보유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을 해놨죠. 감가상각비. 지금은 뭐 0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앞에서 선택을 리츠로 하면은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요게 이제 평소에는 저 금액만큼 계속 감가상각돼서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파는 때가 되면 저것도 이제 잔액이 0이 되게 털어줘야 되죠. 그거가 감가상각비는 이제 금액이 맨 끝으로 가면은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단기 기초금액 더하기 증가한 금액 그거 빼기 그 달치 감가상각비만큼 딱 한 번 해서 TI로 가서 매각일을 곱해주면 요게 이제 평소에는 매월 감가상각비만큼 없애주고 제일 마지막 월이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걸 다 털어주세요 이제 하는 건데, 원래 털어주는 게 이제 요까지만 해서 터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요게 있으니까 요거 뺀 것만큼 해서 이 날짜에 털어달라 하고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두 개를 같이 한번 끌어볼게요. 처음에 취득해서 같은 금액으로 계속 갑니다. 건물은 잠깐 보기 좋게 펀드 말고 리츠로 해놓고 볼게요. 근데 건물은 시작했는데 매달 조금씩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다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달, 토지는 여전히 같은 금액만큼 달려있던 게 한 번에 없어지는 거고, 건물은 그동안 많이 줄었죠. 요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마지막 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이렇게 되면은 무리 없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요게 펀드였다면 토지하고 똑같이 끝까지 가다가 끝에 가서 그냥 0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토지와 건물의 보조표입니다. 그러면 고정자산은 또 는 해서 토지의 잔액, 그다음에 건물도 는 해서 기말 잔액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합계 미리 해주고, 그리고 해서 유동자산 더하기 고정자산까지 해주면 자산의 총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현금이 하나 빠지긴 했지만 그거까지 차면은 요 금액이 좀 바뀌겠죠. 어쨌든 요 자산의 금액이 밑에 나오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하고 같아야 된다. 다음은 부채로 넘어가 볼게요. 부채는 이제 방금 봤던 그 자산에서는 뭐 현금도 있고 선급금도 있고 미수치도 있고 이런 토지 건물 같은 것도 있고 성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밑에는 이제 성질들이 다 비슷해요. 부채
부채는 보면 앞에 다 미지급이잖아요.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것들 세 가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보유세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미지급 보유세의 보조표는 3개예요.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나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분 재산세 3개입니다. 대차대조표에서 뭐 이 3개를 구분해 적을 필요가 없어서 위에는 이제 합계된 항목 하나만 넣어놨지만 실제로 내역은 이렇게 각각 따로 해줘야죠. 토지분 재산세부터 해볼게요. 이것도 미수치 이자 했던 거 이거를 카피에다가 쓸게요. 자, 토지분 재산세의 출발은 전기 기말 금액을 참조하는 겁니다. 다만 보유 기간 동안만 표시해달라 하고 이게 붙은 거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가 이제 매달 얼마 발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해놨습니다. IS에 가면 토지분 재산세 참조해오면 됩니다. 그러면 감소는 공식이 또 똑같겠죠. 그동안 이제 쌓였던 거 이날 한 번에 이제 다 털어주세요 이제 하고 정하는 건데, 이 감소는 이제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내는 월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 월에 내게 돼 있는데, 근데 내가 매각하는 달이 꼭 그 달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는 6월에 확정이 돼서 9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4월 달에 이제 매각을 한다. 이제 그러면 4개월 동안 이미 재산세는 발생했는데 그거를 매수자한테 그냥 넘기면 매수자가 이제 6월 달에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1년치를 다 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할 때는 4개월이 지났으니까 올해 전체 재산세액 중에서 4개월치는 매도자가 내고 8개월치는 매수자가 내자. 실제로는 각자 국가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납부는 매수자가 할 거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돈을 주는 형식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월할로 서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는 매도하는 날, 그날은 재산세 납부월이 아닐지라도 그동안 쌓여있던 개월수만큼의 것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매도자가 지금 현재 우리 보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감소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토지분 재산세 납부하는 월에 위에 쌓인 것만큼 감소하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는 기초 더하기 이달에 증가한 거 곱하기 TI로 가면 토지분 재산세 납부월이 있잖아요. 요거 해서 이거는 우리가 작업의 편의상 달러를 좀 붙여주고 엔터 치면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에 한 번씩 납부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9월 달에 잔액이 0이 되면서 위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매각일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하는 효과를 내려면 그 종료일 이날이 만약에 매각일이라면 13이네요. 이제 그러면 그날도 위에 있는 두 개 합친 거만큼 해주고, 그리고 매각일이 아닐 때는 당연히 납부월만큼 해달라. 이렇게 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계속 카피해서 좀 쓰기 위해서 F3은 이제 밑으로 못 따라오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 매각일 요거 잘못 참조했네요. 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날짜를 썼으니까 TI에 가면 매각일 날짜를 잡아야죠. 고정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2개 더하는 거는 뭐 같은 시트니까 시트명은 지울게요. 2개 더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납부월에 납부하도록 해달라. 이제 달러 표시 제대로 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재산세를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를 보면은 좀 명확하게 와요. 재산세는 내가 납부를 하건 안 하건 매달 3천만 원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8월이고 그 다음 달이 9월 납부월이잖아요. 납부월이 됐을 때 3천만 원이 더 발생해서 총 6천만 원 정도를 내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세금을 갖다 내는 금액은 이 5,900만 원이 아니고 1년치 굉장히 크겠죠. 여기서는 2달치 외에 나머지 금액은 또 우리한테 파는 그 매도자가 부담한다고 가정을 하고 재무제표에는 반영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매달 세금이 발생을 하다가 이때는 이제 세금이 연도가 바뀌면서 이제 증가된 거죠. 그러다가 또 9월이 되면 이제 1년치 쌓인 것만큼 납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다가 매각하는 시점에는 계속 이제 쌓였죠. 쌓이는데 이제 7월이에요. 아직 납부월이 아니에요. 이때 납부월이 아니니까 그냥 감소가 0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그냥 세금 안 내고 매수자가 알아서 내는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처음 살 때 2달치만 낸 것처럼 팔 때는 또 우리가 보유한 것만큼 이제 내야죠. 그래서 이걸 처리한 겁니다. 그게 이 식에서 아까 앞에서
그래서 if문 넣어가지고 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분 재산세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지급 세금 계산하는 거는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 C 해서 밑에 미지급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다가 카피해 놓고 종부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은 당연히 전기 기말금액이니까 똑같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 가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요거죠. 요것만 갖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이제 얼마나 감소하느냐 하는 것도 수식이 똑같아요. 만약에 오늘이 파는 날이면 위에 거 두 개를 더해 주시고, 그게 아니면 평소에는 세금 내는 달에 위에 거 두 개를 더해 주세요. 근데 세금 내는 이 달이 재산세 날짜가 아니고 종부세 날짜죠. 요게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니까 그냥 클릭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고칠게요. 이제 그 다음에 기말은 이제 수식이 똑같죠. 요겁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를 고쳤기 때문에 끌어줘야죠. 그다음에 물분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기초금액은 당연히 전기 기말 참조해온 거고, 이제 증가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금액은 시점만 다르고 34조. 그리고 기말은 항상 식이 똑같습니다. 잡았으면 이제 또 끌어줘야죠. 이렇게 보조표를 만들고 나면 매월 이 기말에 남아있는 이 금액이 실제로는 발생했는데 내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게 부채인 거죠. 그래서 미지급 보유세는 이제 내려가서 3개 항목을 더해주면 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미지급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건물분 재산세까지 더해주면 보유세 하나가 이제 처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 비용 해볼게요. 이것도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자, 기초금액은 똑같죠? 이건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가하는 금액은 당연히 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손익계산서에서 가지고 옵니다. AM 비용. 지금 위에 비용이 많이 있는데 재산세에서 이쪽으로 쑥 내려왔죠? 그 이유는 이 비용들은 매달 지불하니까 부채가 남아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 주기와 지급 주기가 다른 것들이 대차대조표에서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소는 세금보다는 간단하죠. 우리가 실제로 쌓인 만큼 처리하면 되죠. 여기 AM 비용 지급 월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말은 항상 식이 똑같죠. 가지고 얘도 끌어주면 AM 비용이 마무리됩니다. AM 비용은 처음부터 한 3천만 원씩 증가하다가 석 달에 한 번 지급, 또 3천만 원 증가하다가 석 달에 한 번 지급, 이런 식으로 펀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처분을 할 때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거죠.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급 AM 비용을 또 여기다가 참조를 해줘야죠.